안녕하세요. 예, 저는 학교협학원에서 이제 민법 강의를 하고 있고 법무사하고 법원 승인 강의하고 있는데 법무사는 이제 객관식 1차는 저녁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주관식은 오전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법원 승진은 이제 주말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시험 이제 법무사 2차 민법과 관련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총평은 이제 우리 그 자료에도 있고 그다음에 해설도 자료에 넣어놨어요. 그 앞 페이지 쪽에 있으니까 뭐 보기 어렵지 않을 건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법 시험은 좀 일단 평이했다고 보여져요. 평이했던 근거가 뭐냐면 그 수업 시간에 대부분 다 설명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진도에 맞춰서 공부할 때. 그다음에 기출 문제에서도 일부 출제된 부분이 있고 또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뭐 바투 문제들도 있고 또 각각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례집 문제들 있죠. 사례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 강의한 사례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다 한두 번씩은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브리타로다가 이렇게 뭐 느껴지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답을 맞췄다라는 측면에서는 생동차 분들 있죠. 객관식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답을 묻는 문제 답은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2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농고라든가 판례 쓰는 표현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동차 분들도 그렇지만 잘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득권이 주로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시, 5시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가 출제 경향을 비춰. 뭐 다른 과목들도 브리타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크게 실수를 안 한다면 생동차들도 좀 웬만큼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그럼 문제에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갑하고 을이 지금 이제 동업관계에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을, 갑, 동업관계로서 조합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요 의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업무 하자 보수 업무와 관련해서 병을 고용했다는 얘기지. 요런 구도죠. 그래서 피해자, 이제 가해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이거 조합원이고 둘 다 조합원. 그다음에 다른 조합원. 이런 구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묻는 문제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 이제 화상과 관련된 생명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문 1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병에 의뢰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이건 문제는 이제 갑하고도 연계시켜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판례 사안이고 이 판례 사안에서 이제 어느 한 둘이 이제 조합관계 있을 때 조합원이 제3자와 어떤 이제 이 사안에서 고용관계로서 어떤 법률행위 하다가 화상을 입혔다는 거죠. 생명 신체에다 손해를 입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일단 다른 조합원한테 물을 수 있는 책임부터 먼저 생각해 본다면 판례는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다가 일단 정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사용자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근거는 다른 실제 가해행위한 자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물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 책임 이렇게 구조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물론 병의 의리 병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390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390조를 생각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은 갑한테 물을 수 있는 채무와 관련해서 조합 채무 쪽으로 몰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조합 채무로 몰고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712조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712조의 문제는 조합원들한테 묻는 책임이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묻는 책임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할 채무가 원칙이에요. 근데 분할 채무인데 물론 이제 상행위와 관련된다면 연대 채무거든요. 그럼 분할 채무 내지 연대 채무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설문 3번 내지
뒤에 나오는 설문 4번, 5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용자, 사용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보이고, 특히 병이 가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반드시 사용자 책임으로 가야 돼요. 사용자 책임으로 가야지만 부진연의 채무 법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이 의료대에 물릴 수 있는 책임과 즉 의료병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죠. 요거는 불법행위 쪽으로 750조로 몰고 가야 되는 게 맞아 보이고, 390조를 언급해 간다면은 그 부진적 연대 채무를 끌어내는 부진적 채무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피용자, 사용자 이쪽으로 일단 답안을 정리하는 게 맞아 보이고,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판례가 특히 사용자 책임을 특히 설문 2번에서 묻고 있단 말이에요. 설문 동업관계로서 지위도 갖고 있지만 여기 요게 좀 화상이란 말이에요. 생명 신체에 관한 보호무 위반, 판례 대체적인 판례 표현도 사용자로서 자기가 고용한 피용자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대체로 불법행위 책으로 규율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 그다음에 갑의 병에 대한 사용 책임 이렇게 해서 750조, 756조. 요게 맞아 보인다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부진연 채무 관계 있다라는 거. 그럼 논리적으로 이제 설문 3번도 이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용자, 사용자에서 부인자 채무 관계. 그러면 이제 부인자 채무에서 변제와 관련된 효과, 그 다음에 면제와 관련된 효과, 절대요, 상대요 이런 식으로 언급해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예시담을 잡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설문 3번까지도 뭐 문제 없이 이게 이제 부진적 채무 관계라는 것만 논리적으로 서술해 낸다면은 나머지는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이고. 특히 설문 3번과 관련해서는 이게 기출 문제도 있어요. 지금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2011년도에 부진적 채무 물어봤었는데 이게 기출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때도 변제와 면제와 관련된 그 효과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게 설문 3번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도 있어요. 변호사 시험 2017년도 문제인데 그 강의한 제 사례집에서는 강론 쪽에 케이스 19에 들어있는 문제예요.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설문 4번, 5번 관련해서는 이 4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 사항이 달리하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750조는 고의과실 불법행위 손배 책임인데, 설문 4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끌어가냐면은 요게 의리병의 어떤 과실을 이용했단 말이 나와요. 그럼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란 얘기지. 그랬을 때 요자가 고의 불법행위를 수동채권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 496조죠. 요거 안 된다라는 그 법리를 역시 피용자 사용의 책임을 끌고 갔을 때 사용자가 이렇게 반대 채권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 상계할 수 있냐는 얘기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용자와 관련해서는 그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496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고의과실, 고의로다가 이용한 자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주의무 위반을 감독상의 의무 불이이지. 하지만 요게 496조가 피용자와 피해자와 관련해서 이게 고의 불법행위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상계가 안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 법리로 대체 책임으로서 사용자로서 어떤 손해배상 물을 때도 역시 그 법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끌고 오셔서 쓰시면 되는 거죠.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설문 이제 5번과 관련해서는 물론 설문 4번과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는 없어요. 기출 문제는 없는데 이 수업 시간에서 상계 문제를 하면 반드시 설명하고 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쓸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불이탄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설문 이제 4번 문제인데, 이 설문 4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전화차 판결이고 다 공부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기출 문제가 있고 그걸 써본 사람하고 써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분명히 됐었다는 거고, 이 기출 지문은 법원 승진 기출 문제가 있어요. 법원 승진 기출 문제가 있고, 제 강의한 사례집에는 사례집이 더 들어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례집에는 총론에 보면 케이스 7번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이 기출 문제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연습해 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삼순환이라든가 동차반에서도 반드시 연습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었다는 거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인 거고, 뭐 다액 채무자와 소액 채무자를 끌어내는 거죠. 즉 고의 불법행위, 즉 병을 이용한 자, 이 자는 과실상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판례를 써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1억 원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고, 갑과 사용자와 피해자가 그래서 과실상계 해보니까 이쪽이 30% 과실이고 이쪽이 70% 과실이다. 이런 식의 논인 거죠. 그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 충분히 연습했던 문제인데, 을은 1억 원의 손해배상 채무고, 요 갑은 과실상계하고 났더니 7천만 원.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액채무자와 수액채무가 생겨난다는 얘기고, 다액채무자가 일부 연재했을 때 수액채무자의 채무를 얼마만큼 줄여들게 맞느냐, 이런 논인 거잖아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 요 3천만 원 구간이죠. 요 구간만은 을채무부터 먼저 소멸시키고, 그 다음 나머지 1천만 원 관련해서는 을채무와 갑채무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 그죠? 7천만 원 부분이지 각각 1천만 원씩 소멸. 그래서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을의 채무도 6천만 원, 갑의 채무도 6천만 원. 이게 간단한 거죠. 예, 충분히 연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예측 가능한 문제라는 거죠. 자, 문제 2번으로 이제 좀 가보시면, 자, 문제 2번은 먼저 이제 이게 그 자연적 해석 관련해서 5표시 무효의 원칙, 이것도 민법 총칙에서 논의되는 부분인데 수업할 때 반드시 설명하고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출 문제는 없어요. 기출 문제는 없지만 반드시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드시 설명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132조, 산 132와 그다음에 산 133, 요 임야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당사자 간의 그 매매계약 체결, 즉 갑하고 을인데 매매계약 체결한 부분이 당사자가 의사한 바, 의사가 합치가 있는 130, 산 130이냐, 아니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133이냐, 이거부터 먼저 확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먼저 이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안에서 보면은 이제 132가 의사의 합치가 있는 부분이고, 133은 산 133은 계약서,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먼저 뒤에 나오는 이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먼저 의사 합치로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어느 거냐? 산 132죠. 즉 의사 합치가 있는 부분이지. 이게 자연적 해서 또는 그에 따른 5표시 무해의 원칙. 좀 아는 채 하는 거죠. 아는 채. 아는 채에서 그렇게 답안을 132에 산 132가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일단 답안을, 이건 이 정도는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132가 이제 매매계약에 체결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계약서상에 기재해 있는 산 133. 이건 어떤 거냐? 계약서에 기재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는데 이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설문, 그 문제 2번에 설문 2번 문제와 연결됐을 때 이게 무효등기라는 거죠. 무효등기일 때 이제 이게 사행의 취소와 관련해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 책임이 되냐, 요거와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설문 1번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된 것이 133, 132니까 132는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자가 매수인이 지금 목적물을 매수인은 을인데 매수인은 갑인데 매수인이 지금 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사안에서 보면은 이제 기초적 사실은 끄트머리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산 132에 분묘 이기를 개설하고 경계에 따라 나무를 심었다. 이 얘기는 그 점유해서 인도받아가 계속 점유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미등기 매수인이 그 매수인에 따른 소유권 청구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이 소유권 청구권 채권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러면은 일반 채권에서 10년 소멸시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10년 소멸시효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요 매도인이 뭘 주장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답안지에 이제 표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요런 표현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은 답변서에 이미 10년 이상 지나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어떤 주장이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판단인 거죠. 이게 소멸시효 항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소멸시효 항변,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에 대한 답을 써주시는 거죠. 자, 소멸시효, 원래 일반 채권으로서 소유권 청구권 10년 소멸시효지만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답안지에 써주는 거죠. 물론 이것도 기출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법원 승진 시험 기출문제가 2021년도에 기출문제가 있고 강의한 사례편에 들어있어요. 이것도 채권 강론 쪽 케이스 3번에 기출 지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연습이 돼 있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다 객관식 공부할 때, 또 주관식 공부할 때 이 전화적 판결 내용이기 때문에 다 공부하고 가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자, 설문 이제 2번과 관련된 얘기죠. 설문 2번은 아까서 말했듯이 132조 산 132가 매매계약 체결 목적물이고, 그러면 산 133은 그 계약서에 기재되고 등기까지 내려진 거. 이건 원인무효 등기라는 얘기죠. 자, 원인무효 등기인데 그 원인무효인 부동산을 제3자 처분했대. 이게 사행이 되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했던 요 이제 기득권하고 약간 이제 동차반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행위 취소의 요건을 간단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행위가 뭔지 개념 정의해 주시는 거죠. 사행위 개념 정의, 채무 초과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행위. 암기하라고 했어요, 평소 때. 즉 공동 담보 부족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행위. 자, 이 중에서 공동 담보 부족 상태를 유발 심화 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그 일반 채권의 공동 책임 재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원인무효 등기예요. 133은. 원인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들의 공동 책임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사행위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참고로 이것도 기출 문제가 있어요. 물론 기출 문제가 딱 똑같지는 않은데, 그 변호사 시험 2019년도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 시험 19 문제가 있고, 강의한 사례 편의는 물론 채권 총론 케이스 파트, 채권 취소 파트니까 케이스 6번에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 관련해서 신탁자가 그 목적 부산을 제3을 처분했을 때 사행위 대상이 되느냐 라는 식의 문제예요. 물론 신탁자 일반 채권 책임 대상이 되니까, 왜? 명의자 약정은 수탁자 명의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약정 무효 등기 무효죠. 그러면 아직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탁자가 실적 소유자란 말이야. 신탁자가 처분했다면 신탁자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행위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걸 설명할 때 반드시 뭘 설명해요? 수탁자가 처분했든 어쩔 거냐, 이런 식의 반드시 설명을 하고 들어간다고. 그럼 수탁자가 처분했다면 수탁자 일반 채권자의 공동 책임이 되냐 이란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약정무효 등기무효니까. 그 등기는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의 책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고, 공부하고 가는 내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번 문제인데, 설문 3번은, 이제 최근 이제 그 전화체 판결 관련돼서 물어본 거죠. 그 배우자, 자기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하고 직계 자녀들이 있을 때, 종전 판례하고 차이점을 아시면 되는 거죠. 종전 판례 직계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냐, 아니면 배우자와 그 직계 손자녀가 있다면 손자녀와 공동 상속, 손자녀가 없다면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 직계 손자녀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다면 단독 상속. 이게 기존 판례 입장이었죠. 하지만 바뀐 전화체 판결은 뭐지? 직계 자녀가 전부 상속 포기했다면 공동 상속인 중에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공동 상속인한테 상속분이 귀속되듯이 마찬가지 법리로 직계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했을 때 직계 자녀가 전부 상속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 이거 관련돼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여기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을이라는 자가 이제 산 132와 관련된 얘기죠. 132를 지금 이제 아직 그 매도인한테 아직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미등기 매수이기 때문에 132 산 132와 관련해서 을이라는 자가 먼저 갑한테 팔았어요. 팔은 다음에 요 을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어요.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쭉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공동 상속인 중에 일부가 직계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했을 때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다. 그럼 배우자 단독 상속이라는 얘기를 언급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물어보는 문제에서 배우자가 이 산 132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전부 소유권을 상속받은 상태냐라는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걸 물어봤다면 그것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동동 포기했을 때 상속 지분을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 근데 뭘 물어봤어요? 배우자가 다시 그 부동산을 처분했대요. 누구한테? 무한테 처분했대. 이건 어떤 꼴이야? 을이 갑한테 팔고 을이 무한테 판 꼴이에요. 물론 을이 두 번 팔진 않았어. 하지만 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단독 상속했다면, 전부 단독 상속했다면 포괄승계인이에요. 포괄승계인이기 때문에 을이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매도인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도 이 사람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분한 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중매매 법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중매매는 요 설문 3번하고 4번은 간단하게 언급하는 거고, 설문 4번에서 언급이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자, 단독 상속했어요.
처분한 게 효력이 있냐라는 거죠. 자, 물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런 사정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무가 전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일 이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무는 하나도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 보호받는 제3자 이중매매에서 보호받는지 보호받지 못하는지 이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제 개인적 생각에 여기서 을이 처분했다. 을이 물론 처분하는 건 아니지만 포괄 승인 상속인이 단독 상속받았고 여자가 처분한 꼴이다. 그러면 무가 요 배임행위에 매도인의 소유권을 지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냐? 가담하지 않아. 그런 사정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답안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자기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건 무효예요. 한 푼도 취득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취득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정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을 맺으면서 전부 취득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을 여기서 이중매매를 언급해 준다면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지 않을까. 여기가 좀 차이점이 있어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는. 병이 단독 상속했냐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무가 소유권을 취득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인데 4번은 이제 산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요. 물론 산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무등기는 당연히 유효인 거예요. 유효니까 어떻게? 이자가 무를 상대로 소유권 이주등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유효라면은 당연히 이 사람을 상대로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문제만 언급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마디 아는 체 하는 거지. 이중매매 법리와 관련해서 이게 유효 등기라면 당연히 갑이 물을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어요. 대의말수 안 되고 갑이 을을 상대로 권리행사하는 방법도 없어요. 이 대의말수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만약 한마디 덧붙이는 거지. 아는 체 하는 거지. 즉 만약에 을이 무에 대한 무가 을의 배임행위에 적합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의말소 이전 등기지. 근데 물어보는 문제는 뭐예요? 갑이 무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 등기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설사 무가 을이 배임행위에 적합했다 하더라도 갑이 무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상사할 수 없죠. 왜? 이 사람 단순한 채권자 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채권자 쥐 있는 자가 진명의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명의 회복을 소유권 등기 안 된다는 얘기지. 자, 물론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물론 안 썼다고 해서 크게 감점받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썼다면 점수가 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답을 못 맞히면은 그건 쉽지 않아요. 합격하기 쉽지 않아. 왜? 올해 같은 시험 문제에서 특히. 왜?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답을 맞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을 맞췄다는 전제하에서는 좀 더 어떻게 잘 써, 하나라도 논점을 더 써갖고 어떻게 잘 쓰냐, 논리적으로 잘 쓰냐,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물론 설문 3번과 관련해서 이것이 유효한 등기는 맞아요. 하지만 한마디 써주는 거야. 설사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우리 객관식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무효 등기를 하더라도 직접 제1매수인이 제1사 직접 등기 이전 등기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한마디 써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물론 잘 써야 되는 부분은 점유취득시효예요. 점유취득이 있어야 물론 잘 써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점유취득시효밖에 이 사안에서는 없어요. 그럼 점유취득에 대해서 이제 잘 써주는 건데 요건 제시해 주는 거고, 요건 245조 1항 조문 제시해주고, 요건 제시해주고, 또 요건 관해서 이제 또 주의할 점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약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자가 매수인의 지위예요. 갑이라는 자가. 그럼 매수인의 지위로서 자주점유성 인정된다라는 거. 매수인의 지위는 자주점유잖아요. 또 하나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예요. 그렇지만 등기를 수반하는 점유도 자주점유성 보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아는 체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자주점유가 일단 취득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불거스를 써준 다음에 특히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은 언제 취득시효가 완성됐냐는 얘기예요. 언제 취득시효가 완성됐냐. 자, 그러면 언제 취득시효가 완성됐냐 관련해서 이자가 취득시효 완성 관련해서는 무가 이 소유자가 변동이 한번 생겨요. 을에서 무로다가 소유자가 변동이 생겨요. 이 변동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만일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이 생겨버렸다면 취득시효 좀 못해요. 그러면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생겼냐?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이 생기냐? 이게 이제 답안지에서 표출해내서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언제 소유자 변동이 있으니까 이 기산점을 임의 기산점으로 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 기산점을 산정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현실적으로 점유한 시점을 갖고 따져줘야지. 그럼 현실적으로 언제 점유했냐? 132, 산 132를 언제 점유했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에서 가보시면, 그 기초사실, 문제 2번의 기초사실 끄트머리쯤에 그런 말이 나와요. 갑은 2003년 6월 10일, 산 132매의 분묘 2기를 개설하고 토지 경계를 따라 나무를 심어두었대. 이게 현실적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있죠. 그때부터 20년.
그때부터 20년이니까 2023년 6월 10일이죠. 이때 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무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언제예요? 무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23년 4월 10일이에요. 취득시효 기간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중에 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있으니까 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은 취득시효 중단 사유를 안 보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잖아요. 그자한테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 그래서 취득시효 기산점 잡아주는 게 좀 중요해 보여요. 이 산에서. 그런 쟁점을 써주셔야 되고. 그럼 나머지 이제 설문 5번은 어렵진 않죠. 설문 5번은 문제에서 무는 현재 소유자죠. 갑의 청구를 받고, 갑의 어떤 청구를 받았겠어? 취득시효 완성했다는 소유권 청구를 받았겠지. 예, 그렇게 받았다면 2023년 4월 10일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지. 그 이후 부당이득, 그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취득시효는 물론 245조 1항, 그에 따른 247조 등기하게 되면 개시시로 소급해요. 그렇지만 이 사안에 등기하지 않았어요. 등기하지 않은 자, 이자를 상대로 소유자가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판례가 있어요. 판례 제시해드렸고 지금 소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자한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자예요. 자,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다라는 판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실 그 판례 사실 몰라도 240조 소급표 있다. 소급표 있고 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는 자 점유할 거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직 등기 안 됐어도 이 소유자가 자기가 취득한 시점 이후로 이 갑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다. 이것도 크게 잘못 생각하지 않는 한 시험장에서 잘못 생각하지 않는 한 답을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크게 불이 타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다 기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거나 아니면 그 사례집에 있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교과서를 기본 이론부터 쭉 공부할 때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다 언급하고 가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매 순환마다 언급할 수 있어요. 보통 학원에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언급해 가는데 매 순환마다 언급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외칙설, 종전 과실비율에 따른 외칙설 관련된 판례 문제 있었죠?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매번 설명할 때마다 설명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특히 어렵지는 않았을 거란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 대체로 대동소에게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 물론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기득권 내지는 3시, 5시 내지는 생동차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답안에 자기 어떤 기술 능력이 있는 분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대동소에게 어느 정도 썼다면은 나머지는 이제 채점자가 어떻게 채점을 하냐에 따라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종전의 어떤 그 패턴을 본다면은 이건 이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난이도가 높으면 점수를 후하게 줘요. 점수를 후하게 주는데 난이도가 낮으면 평이하면 올해 같은 문제죠. 올해 같은 문제 특히 스타일 점수를 박하게 줘요. 박하게 주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웬만큼 썼는데 답도 맞췄고 웬만큼 썼는데 내 점수가 왜 이런가? 근데 상대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뭐 비교해봐서 답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올해 시험 보시면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험 발표할 때까지 일단 마음 졸이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득권으로서 보신 분도 왜냐하면 경쟁자가 종전에는 자기 그 기득권 내지는 3시, 5시생들 중에 일부만 경쟁자였었는데 이제 생동차도 일부 경쟁자가 있을 수가 있고 왜 자리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120 내외잖아 자리가. 내 자리가 120 내외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력이 높으면 아무래도 채점자가 박하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 발표할 때까지는 마음 졸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허송세월 할 거냐? 허송세월 할 거냐라는 거죠. 물론 공부 잘 안 되실 거예요. 잘 안 되실 거고 발표할 때까지도 좀 힘든 과정이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그전에 미진했던 부분 특히 미진했던 부분 객관식과 주관식이 공통되는 부분 과목들이 있죠. 이런 과목들과 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충실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저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다음 선생님이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여기 오신 분은 나름대로 관심 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갖고 보신 분이기 때문에
몰라요. 여기 있는 분이 내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올해 시험이 그런 스타일이 문제였었고. 자, 하여튼 수고하셨고, 하여튼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요. 예, 고맙습니다.